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라색 바탕에 물고기 모양이 기하학적인 톤으로 이렇게 특이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 지은이는 룰루 밀러, 방송계의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버디상을 수상한 과학 전문 기자로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리온 일렉트릭 리터리처 등에 꾸준히 글을 기고해왔다고 합니다. 차례를 보면 몸을 맡기세요. 프롤로그부터 1. 별의 머리를 담근 소년부터 13. 데우스 엑스 마키나까지 쭉 제목이 나오고요. 제목에 특이한 것들이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쓴 것, 진정한 공포의 공간, 박살 이렇게 나옵니다. 책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그림이나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한 게 궁금하게 만들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봐야겠습니다. 그 아름다움에는 위계도 우열도 없으며 오로지 연결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요 등장인물은 먼저 나, 저자입니다. 어린 시절 생각이 많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로 힘겨운 일상을 보내다가 데이빗 조던의 생애에 파고들며 삶의 돌파구를 찾아보려 합니다. 알면 알수록 예상과는 다른 그의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데이빗 스타 조던, 1850년대에 태어난 인물로 과학자이자 스탠퍼드 대학의 최초 학장입니다. 물고기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고 우생학에 빠져서 세상에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과학과 연결되어 쉽진 않지만 에세이 또는 소설처럼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데이빗 스타 조던의 일대기를 쫓는 저자의 에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형식이 새로웠고 읽으면서 저자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가끔씩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어디서나 적응이 힘들고 생각보다 평범함이 어려웠던 저자에게 데이빗 조던을 찾아보는 것은 현실을 피해가는 은신처가 되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원래 식물에 대한 관심이 컸으나 우연히 아가씨의 일에 지원하고 동참하면서 섬에서 물고기 수집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그것이 평생의 연구로 이어지며 그가 세운 업적으로 무난하게 이어질 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위인전을 꽤 많이 읽은 기억이 납니다. 책에서는 하나같이 그들의 힘든 어린 시절과 그것을 극복해 훌륭한 위인이 되었다는 다소 뻔하지만 좋은 결말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큰 업적을 남긴 이들이 있긴 하지만 대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희생을 일으키게 하거나 잘못된 사상을 굽히지 않는 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현재에 와서 다시 재조명하는 역사 속 인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식물과 물고기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연구로 이어지며 좋은 교수로 남았다면 좋았겠지만 야망은 삐뚤어진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외쳤던 우생학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을 출산하게 만들면 훨씬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상이 번지면서 나치 대학살의 근거가 되었고 열등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강제 불임 수술을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자는 다윈의 사상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엄청난 생물의 범위 자체가 여러 방식으로 생존하고 번성하게 하며 그 다양성에서 새로운 진화가 생기는 거라고. 자신이 추정하려 했던 데이빗 조던은 전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를 들뜨게 한 연구 결과는 어류라는 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목과도 연결되는데 데이빗가 평생을 거의 바치다시피 한 물고기의 발견과 연구에 한 방 먹인 것처럼 생각되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사실 살아가는데
물고기, 어류 이 구분이 크게 중요할까 하지만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아집은 쿨하게 버리고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비드 조던의 삶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과학자 한 사람의 인생은 왜곡된 신념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저자는 그에게 실망하면서도 생애를 파헤치고 알리고자 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도 혼돈이라는 단어에서 빠져나오기 쉽지는 않습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되어 왔지만 이후에 어떻게 바뀌고 새로운 정의가 또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우열을 가리는 것이 현재는 더 무의미해지고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각각의 능력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바로 그때 그 깨달음이 내 머리를 때렸다. 애나가 중요하다는, 메리가 중요하다는 말, 혹은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중요하다는 말.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자연을 더욱 정확하게 바라보는 방식이다. 그것이 민들레 법칙이다. 어떤 사람에게 민들레는 잡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똑같은 식물이 훨씬 다양한 것일 수 있다. 약초 채집가에게 민들레는 약재이고 간을 해독하고 피부를 깨끗이 하며 눈을 건강하게 하는 해법이다. 화가에게 민들레는 염료이며 히피에게는 화관, 아이에게는 소원을 빌게 해주는 존재다. 나비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벌에게는 짝짓기를 하는 침대이고 개미에게는 광활한 후각에 아틀라스에서 한 지점이 된다. 그리고 인간들, 우리도 분명 그럴 것이다. 별이나 무한의 관점, 완벽함에 대한 우생학적 비전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 보일지도 모른다. 금세 사라질 점 위에 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히 많은 관점 중 단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있는 한 아파트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의미일 수 있다. 어머니를 대신해주는 존재, 웃음의 원천, 한 사람이 가장 어두운 세월에서 살아남게 해주는 근원. 이것이 바로 다윈이 독자들에게 그토록 열심히 인식시키고자 했었던 관점이다. 자연에서 생물의 지위를 매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의 계층 구조에 매달리는 것은 더 큰 그림을, 자연의, 생명의 전체 조직의 복잡다단한 진실을 놓치는 일이다. 좋은 과학이 할 일은 우리가 자연에 편리하게 그어놓은 선들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당신이 응시하는 모든 생물에게는 당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복잡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계속 차를 몰면서 나는 이 넓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민들레들이 마침내 이 사실을 이해한 나를 향해 동시에 동작을 맞춰 고개를 끄덕여주는 모습을, 운전대 너머에서 내게 손짓을 하고 노란 꽃송이를 흔들며 나를 응원해주는 모습을 떠올렸다. 이제야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할 반박의 말을 찾아냈다. 우리는 중요해요. 우리는 중요하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지구에게, 이 사회에게, 서로에게 중요하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질척거리는 변명도 죄도 아니다. 그것은 다윈의 신념이었다. 반대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만 하고 그 주장만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거짓이다. 그건 너무 음울하고 너무 경직되어 있고 너무 근시안적이다. 가장 심한 비난의 말로 표현하자면 비과학적이다. 나는 운전대를 살짝 두드렸다. 운전대에 닿는 내 손가락이 한층 더 가볍게 느껴졌고 그 손가락이 조정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이 느껴졌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그 영역이 점점 넓혀지면 새로운 관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책을 통해 느낍니다.